우리나라 기업들이 신남방 국가와 협력한 대표적인 사례는 사실은 가장 대표로 꼽을 수 있는 건 뭐 삼성 같은 경우일 거예요. 삼성이 사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긴 했지만 또 이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창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진출해서 지금 베트남에서 전 세계 수출하는 휴대폰의 40%를 거의 생산하고 있고요. 또 가전 분야로는 호지민 쪽으로 진출해서 지금 베트남의 전기전자 산업 자체를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기업이 기여한 경우로 따르면 삼성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데 그 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교란 사례로 또 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할랄 시장에서 말레이시아가 할랄 인증이 가장 인지도가 높은데 그쪽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마미 푸드 레커라는 회사하고 한국의 신세계가 결합해서 할랄 라면을 한국 이미지를 가진 할랄 라면을 말레이시아 생산해서 중국까지 수출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냈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이런 식의 한국과 동남아, 더 나아가서 인도까지 신남방 국가들이 서로 협력해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대로 나아가는 게 목표고요. 그런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들이 먼저 나가면서 판을 깔면 거기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같이 따라 나가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중소기업 자체가 생산 기반을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동일한 모델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동안 이제 대기업들은 사실 불안정성이나 위험성이 많은 시장들을 이제 이렇게 돈을 들이고 조사하면서 체계적으로 진출하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개척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걸 발판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프랜차이즈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한류거든요. 한류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분야가 이런 이제 소비재, 식음료 분야 이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분야는 한국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진출하는 분야를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저희 일본지 깡통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말레이시아 진출해서 할랄 인증까지 다 받고 현지 정착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5G는 우리만 5G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동남아 자기네가 제일 먼저 5G 도입하겠다고 그런 선언을 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걸 기회를 삼아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고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아직 어떤 나라도 진짜 전체 도시를 스마트로 완전히 돌리는 나라는 없어요. 물론 이제 싱가포르가 자기네가 스마트 시티라고 하고 심지어는 스마트 네이션이라고 같은 영역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도 기반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반 기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각 분야별로 쪼개고 보면 한국 기업들의 진출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가 바로 ICT 산업의 총화라고 생각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인 집합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싱가포르랑 같이 그 동남아 스마트 시티 진출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하고 스마트 시티의 전체 플랜을 싱가포르가 짜면 우리가 기업들이 거기 납품을 하는 형태로 해서 협력하는 그림들을 그려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경제 성장이 고성장을 하다가 꺾이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인도는 이 고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변화를 했어요. 화폐 개혁도 했고 그다음에 그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했고 사실 보통 나라들이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요 엄청나게 꺾이는 거예요. 사실 인도가 꺾이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 사실 지금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동남아는 월등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결론이 거기 나왔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노력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가는 속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이며 그 과정의 시행착오가 얼마나 줄여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최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해칭이라고 하는데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법 역시 다변화예요. 시장을 다변화시키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신남방 정책을 펼치는 이유, 신북방 정책을 펼치는 이유도 이 다변화 개념이거든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조금이나 문제 생기니까 우리가 휘청하잖아요. 그리고 영향을 좀 덜 받으려고 그러면 단순히 동남아만 보는 게 아니라 선진국 시장도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선진국 시장에서는 품질이나 가격 경쟁이라는 부분에서 글로벌 탑 레벨이 뭔지를 항상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하지만 캐시카우라고 실제 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은 이 동남아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확실한 그 시장 기반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안정적으로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 침체를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제조업 기반이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인구는 많은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 포화 상태를 단기간 내에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런 고민들 가운데 저희들이 대안으로 찾는 것이 한때는 이제 우리의 글로벌 밸류체인 파트너를 예전엔 중국 정도로 생각했는데 중국이 너무 빨리 치고 올라오면서 사실 오히려 우리 발목을 잡는 그림이 됐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동남아가 한국이 글로벌 시장을 향해 나갈 때 글로벌 밸류체인을 맺기 가장 최적의 지역이다.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 대한 어떤 의존도라든지 아니면 관심, 그다음에 우호적인 태도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연결을 좀 해가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모든 국가가 똑같은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나라마다 중점 산업을 선정해서 그 산업 분야를 하나의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묶어서 한국의 산업별로 특정 대상국들이 적정한 파트너 국가로 부상하면 그게 오히려 우리가 나중에 중국이랑 일본이랑 이렇게 뭔가 경쟁할 때 우리한테 우위적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이 우리가 글로벌 체인을 잘 만들어 간다면 2, 3년 내에 우리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들어서고 지금처럼 우리 경제도 좀 자꾸 하향 곡선을 그렸는데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